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북 특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미 특사부터 보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30분 했나 봐요. 사실은 이 전화 통화는 15분 한 거야. 그렇죠. 통역이 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대북 특사를 곧 파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이제 세계 주도자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미국 눈치를 봐야 되냐?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청와대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어떤 힘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엔 내용보다도 태도 같아요. 어떤 격식을 차려서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 있었고 큰 힘이 되는데 예. 뭐 대북 특사 보내는데 왜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런 자세로 가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규정짓고 있는 외적 힘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여기는 이제 우리 4강인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풀 때 반드시 4개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가 아니라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고 특히 미국과 관계는 한미 동맹의 원칙에 굳건히 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미 동맹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저 트럼프 하는 거 보면요. 물론 저 북한 그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하고 뭐 이런 건 협조했는데 경제 통상 압박 넣은 거 보면 이 철강 통상이나 여러 가지 한미 FTA의 압박이나 이런 걸 한 것 보면 좀 얄미워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한테 특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보복무역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가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렇죠. 이제 네. 트럼프가 소위 보호주의 정책을 가지고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엄청난 보호주의를 쓰고는 있는데 어떻든 우리 한미 동맹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잘 협의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대미 특사도 필요하고 대북 특사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으니 누구를 보낼 건가? 언론들은 또 여러 가지 함화평을 보내는데 아마 원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야에 계시는 고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번 대북 특사는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막 거론되는 게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네.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언론마다 각각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조명기훈이나 서훈 둘 중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이제 김여정이라는 김정은의 실측근 또 하나 김영남이라는 어떤 서열 랭킹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왔잖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부통령이라는 펜스와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특사는 짝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실무에 밝고 대북 정책에 밝은 사람 한 명과 그러니까 서훈일 것 같아요. 그런 적으로 볼 때는 서훈 또는 통일부 장관 둘 중에일 것 같은데 어떻든 서훈 국정원장 또는 통일부 장관 둘 중에 한 명과 거기와 파트너를 이루는 이 정부의 또 다른 실세가 짝꿍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실세라고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임종석과 서훈 또는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 이렇게 짝꿍을 맺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견해? 김영남이 내려왔잖아요. 국가 수반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격을 맞추려면 이낙연 총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좋죠. 이낙연 총리도 좋고 과감하게 국회 협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아주 격을 확 높여버릴 수가 있죠. 사실은. 정세균 단장의 서훈 또는 통일부 장관 이렇게 그냥 국정원장 또는 통일부 장관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저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이제 미국과도 네트워크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도 하던데 그러면 과감하게 그러면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정세균 단장의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정의용 이 정도 그냥 무게를 확 실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 대북 특사로는 박지원, 정동영, 그다음에 임동원, 김만복. 근데 이제 임동원, 김만복 두 분은 국정원장이었고 네. 박지원, 정동영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정권 실세였거나 통일부 장관이었거나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방북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게 되는 뭐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석담.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 이런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 연기됐던 것을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뭔가의 좀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연합훈련이 4월이죠. 4월 전에 그러니까 3월 중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예,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던 지금까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북 특사 서훈과 조명균, 임종석은 안 돼. 왜 그러죠? 세 사람이 왜 각자 안 된다는.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시각차가 자신들이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누구 좀 원하는 사람 한 명 같이 가면 어째 팀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온 직후에 계속 장애투쟁하면서는 주사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훈, 조명균, 임종석은 주사파라서 안 된다.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서훈은 국정원장인데 무슨 주사파고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헌도 있고 남북관계 중요한 한반도 미래를 결정한 거니까 자유한국당에 아주 한 분 홍준표 대표는 아닐 것 같고 누구 좀 모시고 가지요 좀.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외교의 하나 피크를 한번 이뤄보죠. 뭐 외교인지 그것이 남북관계의 내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유한국당의 논평 한번 보게요. 얼마나 코미디가 됐지.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한다. 다음 3위는 절대 안 된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 비서실장.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 장관.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있는 서 원장이다. 이들이 나섰다간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려서 안 돼. 이를테면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 정도면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뭐 안 되는 이유도 좀 합리적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논리랄까 프레임인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의 나라이거나 집단이잖아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친한 척하다가 나중에 전쟁 일으킨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비문인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김영철이죠. 김영철과 워커힐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서훈 또는 조 장관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에 2박 3일, 3박 4일인가 2박 3일 과정에 대화했던 것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두 사람은 실무 개념에 반드시 팀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팀장 소위 단장을 누구로 할 거냐 정세균으로 할 거냐 이낙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임종석으로 할 거냐 이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흐름은 양당 구도로의 회귀 이렇게 보여요. 제3의 정당, 다당제를 주창하면서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양당 제도로의 회귀 이런 느낌이거든요. 군소 정당들은 대규모 선거에서는 살아남기 좀 힘든 거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심차게 뭔가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또 소멸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은 최소한 또 광주 전남권에 호남권에서 뭔가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와주길 바라지만 그마저도 안 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자기의 정체성이 없고 자기의 소위 그 가치관과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면 지역 또 계층이면 계층으로부터 지지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눈이라는 것은 처음에 딱 한 주먹이 깡깡이 뭉쳐야지 이것이 굴르면서 커지는 건데 안에가 뭉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눈싸움 만들어 보면 좀 물을 묻혀서 안에가 깡깡하잖아. 이건 균질한
정체성을 갖는 어떤 이념과 가치 또는 민생의 정체성을 갖는 딱 한 주먹이 만들어져야지 눈이 그로부터 굴르면서 커지는데 지금 바른정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무엇 때문에 있는 정당인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개헌과 개혁을 위한 정당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여 또 민생이나 무슨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양당은 거대 양당은 싫은 것 같은데 왜 싫은지도 모르는 그래서 눈 사람으로 말하면 처음에 눈이 뭉쳐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사멸해 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는 정의당 사람이 요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서로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 논의를 시작했다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논의를 시작한 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파트너로 그렇게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환영을 했는데 이 정의당 쪽에서는 바닥 여론은 그런다고 하네요. 민주평화당 2달 뒤에는 없어질 정당인데 왜 저런 당하고 원내교섭단체 논의를 한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그러더라도 전술적으로라도 우선 개혁 파트너, 개혁 공동 전선을 펴려면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같은 입장이고요. 국민의당 출신의 박주선과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 이번에 그 김영철 방남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김영철이 내려오면 어떡하냐 안 돼라고 유승민이 말하면 박주선은 내려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견이 노출될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은요 다당제가 어려운 게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유승민의 바른정당을 조금 더 지지한다고 해도 이 사람 찍어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니 마음에는 안 들지만 홍준표를 찍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차명진 의원하고 어느 방송에서 같이 토론을 하는데 차명진 의원은 물론 지금 홍준표 당대표 쪽으로 보면 비주류 별로 비주류인데 중심부로 들어가 있지 못하는 의원이긴 하지만 전 의원이긴 하지만은 바른당하고 한국당하고는 합칠 거라고 그러대요.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그럴 것 같죠.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와 이번은 세게 지르시는데.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당이 후보를 못 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큰 산을 넘고 이러는데 출렁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차명진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역풍 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이제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안철수가 홍준표랑 합치는 꼴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소멸해 가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안철수는 완전히 지워지겠죠. 어떻든 지금 광주에서 바른당은 현역 의원 중에 출마는 안 시키겠다. 현역 의원이 3명 있는데요. 그렇게 어젠가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당은 적어도 호남에서 현역 의원 중에 출마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고. 민평당도 사실은 그 입장 밝혔어요. 민평당도 사실은 그렇고. 그럼 뭐 광주에서는 분위기만 띄우다가 마는 거죠. 뭐. 강기정밖에 없나요? 그러나요. 네. 좋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그렇게? 양당으로 갈 것 같아, 양당으로. 예. 결국은 문제는 경성 통과죠, 뭐. 결국은 양당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양당도 1강 1중.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강하고 자유한국당은 약간 있는 그런 정도 양강.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광주나 호남에서 2등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자유한국당은 2등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민주당 빼고 다른 어떤 당이 나오면 그 당이 먼저고 자유한국당은 한 3등 4등도 나요. 민주평화당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평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보다 표가 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안철수 씨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분이 당대표는 내려놓고 나서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내려놓은 당대표는 그 자리에 못 앉지만 왜 그 민주당도 보면 최고위원회 보면은 최고위원들만 앉는 게 아니라 뭐 각종 당직에 계시는 분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요 그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출마를 안 한다는 전제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반대로는 서울시장 출마론이 본인의 뜻이건 아니건 계속 부채질되고 있잖아요. 인물이 없다. 그렇죠. 서울시장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이면서 동시에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서 그 테이블에 앉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를 진짜 영입할 목적이 아니라 저 저 지도부 테이블에 앉기 위하여 직함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예. 지금 누가 저 안철수 전 대표의 부름을 받아서 저 인재가 거리 몰려들겠습니까? 홍준표나 안철수로부터 부름받아서 몰릴 인재는 이미 그 사람은 인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리를 필요해서 만든 게 위인설관이죠. 아니라, 위인설관. 예. 그 자리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그렇죠. 예. 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점 휴업이 되죠.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 당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게 뭐 기초 의원 영입하려고 들어가는 자는 아닐 거고 광역 후보들을 끌어당기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또 안철수 씨가 또 이제 또 상황의 자리에 올라와서 다른 당직으로 보고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공천하겠네요 보니까. 끝을 보는 거죠. 끝. 에휴 참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또 광주 내려가십니까? 네, 광주 가서 열심히 봄을 맞겠습니다. 요즘에 KTX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 2시간 안짝인데 옛날에는 3시간씩 타고 다녔는데 그때도 빠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2시간짜리보다 1시간 35분짜리가 있어요. 네. 그거 타면 2시간짜리는 또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 왔더니 도착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